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물관 유물에서 예술의 미를 발견하다 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의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물이 바로 참외 모양 병입니다. 고려 청자 참외 모양 병으로 고려 인종릉에서 출토된 아주 대표적인 청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제 소개는 계속 하니까요. 자, 예술의 눈이라는 게 뭐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학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것도 있는데 오늘은 주로 미학을 중심을 하게 되는데 미학도 뭐 대칭미도 있고 뭐 색감, 형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다음에 조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사물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그 개별적인 것이 그냥 어떤 건 아름다울 수 있고 어떤 건 볼볼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덩어리 하나가 있을 때 그냥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갑자기 장독대로 가는 순간 장독대로 구성하는 하나의 조형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장독대는 우리나라 또 한옥이라는 전체 구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미를 하죠. 저는 한옥이나 우리 초가집에서 장독대가 없으면 일본말로 안 꼽는 찐빵이다. 미창 없는 구두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걸 조형성이라고 해요. 조형이라고 되고 조형이라고. 궁궐도 하나의 조형성을 갖고 있죠. 철학이라는 조형성. 그거는 이제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미학을 볼 때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유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바위가 있는데 그냥 길거리에 있는 바위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석재.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김효신과 김춘추가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사만일통의 꿈을 꿨다. 한순간 그 바위는 역사적인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별 볼일 없었는데 석공이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좋은 돌이 있다니 해서 그걸 그냥 온 정신을 다해서 탁 해서 관음보살을 딱 했더니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저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이 그 밑에서 그럼 그 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돌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고 바위는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지만 바위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팔공산에 갓바위 붙임한테 빌면서 그 불안하고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갓바위는 그거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갓바위를 넘어서 나쁜 짓을 한 것은 그건 인간인 거고 그렇죠? 욕망을 더한 거고 갓바위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초월해 살아가는 건 한 적이 없죠. 그냥 겸손하게 그 겸손을 넘는 걸 사기꾼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눈으로 본다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색감, 자 이렇게 아름다운 비색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이런 비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개봉이라든지 양주 여기 가면 이제 주로 중국의 송나라 때 남송 시대 때 청자를 많이 보는데 그 청자 정말 많습니다. 막 종류도 많아. 근데 감흥이 안 와요. 왜?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중국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싱겁다는 거죠, 이거. 싱겁다. 딱. 그리고 우리는 이건 찐하다. 근데 저는 찐한 거 싫어요. 뭐 질려. 근데 싱거운 것은 뭔가 여백이 있어. 뭔가 소금도 넣을 수 있고, 간장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중국인들은 거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색감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는 이 색감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국적인 색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감을 그런 예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색감이고 과학으로 볼 때는 왜 흰색 청자가 나올까? 이건 앞부분에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인데도 하나는 예술의 눈으로 보고 하나는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형태미라는 게 있죠. 이 형태 이거 진짜 기형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비정상 기형이거든요. 왜 비정상이냐? 받침대가 작잖아요. 몸체가 크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리는 그냥 세 다리인데 몸이 이렇게 봐요. 불안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에 착심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착심이가. 지금 요거 치마 이것을 우리가 백절근이라고 부르는 분이라고 하는데 사선 이 사선 자체가 계속 밑으로 커지도록 보이는 착신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길이가 작더라도 이 위쪽에 있는 주둥이가 있는 이 크기보다 훨씬 작아요. 3분의 1보다 작아. 근데 이것은 되게 크다고 느끼게 만들어 착심이. 그래서 이게 쓰러지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예술으로 눈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곡선미인데
이 곡선미도 되게 재밌는 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상단은 다 횡격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잎사귀도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고요. 목선도 다 옆으로. 근데 중간에 있는 건 다 사선이에요. 곡선, 죄송합니다. 곡선. 네,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은 다 사선이에요. 사선이죠. 그러니까 줄이 다 달라. 그죠? 그리고 형태도 여기는 횡으로 돼 있고, 여기는 약간의 세로로 돼 있고, 여기는 비금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모양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것은 줄을 안 걷어요. 이건 줄을 긋은 게 아니에요. 빚을 때 이렇게 빚으면서 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하나씩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긋은 게 아니에요. 붙여서 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작 기법들은 수많은 청자나 백자나 중국의 자기에 비교해도 탁월한, 그러니까 왕릉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인종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이 그릇을 왜 능에다가 넣냐 이거죠. 인종이 넣은 건 아니죠. 그 뭐냐, 이건 바로 부처님한테 주는 정병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뭐 꽃을 꽂을 수도 있고, 술도 담을 수도 있고, 차들 담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내가 무구정광, 그 정병이라는 거예요. 현세의 죄를 전부 씻어서 이제 저 죄 없습니다. 개뻥이지. 부처님은 이거 산악경을 딱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죄 없습니다. 제 이렇게 사죄하고 속죄해서 전생의 업을 씻고 왔습니다고 바치는 거. 정병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한 20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근데 오늘은 예술의 눈으로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근데 혹시 비색이라 그러는데, 비색이라는 건 정확하게 신비로울 빛자. 신비로울 빛자. 예. 빛이 색의 빛자 아니고요. 신비로울 빛자. 중국의 색은 빛이 색의 빛이고요. 우리나라는 신비로울 빛자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이 청자를 비색이라고 불렀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예술의 눈을 볼 때, 자, 뭐냐? 우리나라에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는 곡선미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 그게 안정감을 갖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인간들은 곡선미를 추구하냐? 권력적일 때는 직선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다 인공적인 게 다 직선입니다. 곡선은 뭐냐?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곡선미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산허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되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반듯한 거 좋아합니다. 각지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루뭉술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너는 이렇게 욕심이 없냐? 이래가지고 물에 타,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은 자연적인 거라죠. 뭔가 인공적인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손해 본다는 거죠. 근데 뭔가 반듯하고, 그죠? 칼 같고, 그 사람은 권력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성격상. 권력지향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되게 현실적인 것과 좀 비현실적인 것을 나눌 때 자연적인 것은 주로 곡선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현실 속에서 어떤 권력,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도가적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이제 6.25가 딱 들어오니까 권력자들은 전부 다 직선미를 추구하죠. 그래서 저는 선비들이 망한 게 그거라고 봐요. 선비들이 원래 곡선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권력지향적으로 다 직선미. 이렇게. 자, 백성들은 자연적인 걸 추구했는데, 하여튼 우리는 되게 곡선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색감이, 우리는 짙은 색, 안 준다. 색감이 이렇다는 건 뭐냐? 담백하다는 것은 섞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색깔이 완전하게 채색으로 되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채색은 이미 그 색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색들은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다 욕심 부리고. 근데 우리는 더 좀 남긴다는 거죠. 그건 성향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담백한 색감, 그죠? 담백한 자연미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순간에 누가 여기다 그림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왜냐면 채색에다 그리면 그냥 낙서예요, 낙서. 근데 여기는 누가 먹물로 압박 거 하면 돼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가면 팬티를 주는데 하얀 걸 주면 거기다 다 자기 거.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그건 여백미가 있는데 만약에 칼라를 주세요. 그건 여백미가 없죠. 그냥 그 자체 옷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담백한 자연미는 여백미는 더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조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형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와집에다가 이걸 올리면 안 맞아요. 조형성. 기와집이라는 게 되게 인공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적인 그래도 자연미를 담으려고 했는데 초가집에 둥근 박이 있으면 이게 뭔가 조형성으로 보면 잘 어울린다가 조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색감들이. 다른 말로 하면 부자들은 이거 잘 안 먹는데 농민들은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먹거리였으니까 또 이래서 이런 주변과 잘 어울리는 조형성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미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미의식을 한번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라. 자, 이게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현무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을 남긴 사람, 현무도는 많이 남았는데 왜 이게 최고의 그림이냐? 무덤 속에 들어간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죽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운이겠습니까? 고구려에서는요, 이 무덤을 조성해서 그 왕족이나 몇 분이 이제 시신을 모시기 전에 부모님의 시신을 모시기 전에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무덤의 주인공이 딱 들어간 순간 이건 영혼 속에 닫혀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운이겠습니까? 고구려 이게 이제 6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680년, 670년까지 고구려 사람들, 50년 살았던 고구려인들은 소리는 들었겠죠. 어마어마한 현무도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운입니까? 지금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저는 남북한이 되면 제가 이제 유명한 예술가라면 보여주겠죠. 근데 이건 보고 싶어요. 정말. 도대체 벽 속에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자, 그런데 이때 이 내세 세계를 이 현무도를 그린 이 사람은 이 속에서 대충 그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예술을 다 담았다는 거죠. 거기에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이것은 이제 뱀과 같은 머리가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를 대칭으로 놨죠. 대칭으로. 참 대단해. 근데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아요. 그러니까 요게 남자, 요게 여자. 암수 동체니까. 저기 자웅 동체니까. 그래서 대칭인데도 머리를 크기를 다르게 해서 이게 음양인지를 구별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에서 온 목은 작아요. 여기는 길어요. 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목이 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짧은 게 아마 양일 거고, 요게 음일 거예요. 작은 게. 좁고 작게.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느낌을 비교한 거 지금 두 개를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확실히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두 개의 머리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기능을. 하나는 뭐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거, 하나는 숨을 내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칭 중에 비대칭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가운데를 작으면 대칭입니다. 왜? 이게 동그라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반으로 쪼개서 대칭으로 가져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꼬리를. 꼬리를 보면 이 작은 원과 큰 원이 비대칭으로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몸 쪽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없으면 꼬리 쪽이 길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대칭 균형을 만들려면 작은 원을 만들면 요 부분에 이렇게 작으면 이쪽에 크잖아요. 이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이쪽으로 대칭도 되고 이쪽으로 대칭해서 두 개의 대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 착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정도가 대칭입니다. 사실은 이 머리가 대칭이에요. 근데 이 대칭으로 가도 불안하지 않고 이 대칭으로 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이 없잖아. 꼬리 부분을 탁 올리고 이 다리 부분을 탁 내섬으로써 대각선 구도를 맞추고, 그래서 생동감 있게 맞추고. 그러니까 이 북벽에 있는 이 그림 자체는 이 사람이 최고의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북쪽 하늘을 수호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여기를 보세요. 수련도. 이건 현세의 삶입니다. 현세 삶. 그래서 이 현세의 삶은 누가 주인공이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겠죠. 왜 주인공이냐? 이 산과 호랑이들이 전부 다 작다라는 거죠. 이 주인공보다 작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사냥이 현세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보세요. 자, 여기는 호랑이를 잡고 있고 여기는 사슴을 잡고 있어요. 근데 사슴의 뿔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호랑이를 잡고 이거 잡을 때 왜 호랑이는 사냥의 대상이고 여기는 대상이. 근데 이 호랑이를 왜 잡냐 이거죠.
호랑이를 먹기 위해거나 나쁜 거기 때문에 잡는 게 아니에요. 제의를 위해서 잡은 거예요. 제의를 위해서. 그러면 사슴을 제의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호랑이를 제의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의라면 어떻게 쓰냐? 여기 화살촉이 없잖아요. 촉이 없나? 화살촉이 이 벽처럼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 날아가서 충격을 줘서 쓰러뜨리는 용이에요. 왜? 가죽을 찢으면 안 되니까. 가죽을 찢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격파를 던져서 짐승을 잡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화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명령 역할도 있을 것이고 전쟁에 살상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제의를 위한 사냥감을 잡기 위한 화살촉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촉이 보여요? 보이죠 여기. 둥그런 거예요? 그게? 네, 둥글고 있죠. 뭉툭한 거로. 예, 뭉툭하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따로 이제 문화재 이제 우리도 이제 계속 여기 아카데미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재 우리 문화재 비밀 찾기 할 때 아직 수렵도라든지 현무도라든지 무용총회 춤그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가 다시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예술의 미학은 이렇게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 가문사, 삼층석탑 이건 아주 대표적인 대칭미입니다. 자, 탑을 두 개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화경에 석가모님이 설법을 할 때 이분이 진리를 깨닫은 현세 부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부처가 탑으로 솟구쳐서 이 사람이 석가모니가 현세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증명해줘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보증명이라고 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불상으로 또 바뀌어요. 다보불상, 석가불상.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법화경이 아니에요. 이건 법화경이 아니고 이것은 전륜성왕이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무대왕이 수중용을 만들면서 신문왕이 문무대왕을 위해서 여기 이제 가운데 법당은 문무대왕을 위한 법당이에요. 동해 용이 돼서 그래서 법문을 그러면 이 쌍탑은 누구냐? 쌍탑은 김춘추와 문희로 지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 세계의 마군을 없애는 전륜성왕으로 나타나거든요. 진흥왕부터 내려오는 마지막 혈통의 김춘추가 성골과 성골이 만나. 자, 그래서 이 두 중에는 그리고 문희는 가야의 전륜성왕이죠. 아슈카 땅에서 온 아유타국에서 온 그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이 한쪽에 가야 그러니까 전생의 전륜성왕과 현세의 전륜성왕이 만나서 4만 1 동안은 부처님을 만들게 되죠. 그게 문무대왕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탑은 바로 문희와 김춘추를 상징하는 쌍탑일 가능성이 높죠. 신라 쌍탑의 시작이 이거고. 자, 그리고 이 다보탑과 석가탑은 전혀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양쪽에 비대칭으로 대칭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 다음에 우리 이 정림사지 오청석탑은 비대미를 가장 저희가 구현한 겁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탑의 지붕들이 1층, 2층, 3층, 4층 탑의 비율이 정격비례라고 합니다. 정격비례. 자, 예를 들어서 석가탑이나 이런 것은 정격비례가 아닙니다. 이 아래쪽 탑진이 되게 길어요. 길고 여기가 작거든요. 두 개가. 여기는 비례를 정확하게 줄였어요. 이런 정격 비례가 있고 또 우리 참외 모양 병의 곡선미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백제 대학로를 통해서 자 아까 우리가 이 현무도는 좌우의 대칭과 비대칭을 봤다면 이것은 상하의 대칭과 비대칭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것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 다시 세 개의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왜냐? 네 개의 구성비로 할 때는 불교의 사가 됩니다. 사. 이 세상을 우리는 지수화풍. 그죠? 그럴듯하지만 또 우리 전통적인 세상을 하면 천지인이 돼요. 천지인. 맞아. 천지인. 이렇게. 그러니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아래쪽에는 연꽃이 뜨가 이건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위쪽은 극락의 세계.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를
이렇게 대칭과 비대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 보면 이 우회가 더 커요. 비대칭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대칭미를 느끼게 되느냐? 바로 요 안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모이게 돼 있고요. 이쪽 바깥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아까 우리 그 참외 모양 병처럼 그런 기법들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대칭과 비대칭이 상하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구성. 아까 말한 대로 4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또 이것을 반으로 딱 쪼개면 아래쪽은 용이 다스리는 현세세계. 그다음에 여기는 극락과 요 중간 단계. 부처님의 세계. 근데 이것을 하나로 엮음으로써 현세와 부처님 세계가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 위에 극락의 세계, 봉황이 있는 극락의 세계인데 이걸 들으면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덮으면 분리가 안 됩니다. 이 현세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분할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전통 사상으로 봅니다. 전통 사상에서는 용과 봉황. 원래 용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은 은하수인데 그 은하수에 물이 만나서 땅으로 퍼지는 요게 용인 겁니다. 용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쪽 그 은하수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은하수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걸 저는 용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 그건 바람이거든요. 근데 바람은 누가 일으키냐 이거죠. 봉황이 일으키는 거죠. 불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명력이 생기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징화했다고 봐요. 바람을 상징한 것이 봉황이. 그래서 바람 풍자가 봉황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게 용. 이렇게. 그래서 이 용과 봉황이 만나는 것을 저는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본 겁니다. 명당. 그래야지 용과 봉황. 그래서 이걸 풍수라고 보지 않았을까. 그럼 풍수가 만나는 건 뭐냐? 계곡이죠. 계곡. 그래서 계곡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뭐 우주 풍수든 국토 풍수든 이러한 풍수적 어떤 조형성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정도로 지금 추리를 하는데요. 뭐 이건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술의 눈으로 볼 때, 아까 그것은 이제 구조적인 걸 본다면 예술을 볼 때, 이 봉황의 요 날개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날개가 쫙 역동성. 그 다음에 여기 알을 탁 물고 있죠. 여의주 아닌데? 뭐예요? 난새가 난새. 원래 알을 물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그 용이 발을 갖다 딱 꺾어서 탁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반전의 미가 대단합니다. 막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조형적 기법. 제가 중국에서 나온 그 향로에 대한 책들 도록이 있거든요. 어느 시대 도록 그 향로와 비교해도 한 200개가 넘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백제가 그때 당시 최고의 예술미를 여기다 구현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술적으로 볼 때 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독 유물로 단독 전시를 했던, 특별 전시를 했던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백제 금동 용봉 대향로, 줄여서 백제 대향로 예술인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백제입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 가운데가 약간의 뭐 붙인 자국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가마 속에 놓으면 그 화도에 견디지 못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서 서로 부어서 다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로 다시 재벌구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투박하게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백자대호라고 합니다. 큰 항아리다. 백자대호. 이제 미항하는 사람들이 달항아리라고 불러서 지금 달항아리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시기에 요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려청자 매병 거의 같죠? 근데 여기는 여백이 없어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미학적으로 본다면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은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왜? 중국인들은 일단 가득해야 돼. 가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부자가 있는데 창고에다 계속 가득가득 담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중국인들의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나라는 창고에 넣으면 답답하니까 맨날 들어오면 일부러 자꾸만 보내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비움의 정신. 비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지는 한 그래서 우리나라 미학을 만든 고유석이 뭐라 하냐면 비균제성이라는 거예요. 비균제성이란 뭐냐면 모든 조각조각에 다
어떤 것이 구성이 된 것을 균제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균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국사 석불암 건전물입니다. 완벽한 균제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균제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눈, 코, 입 비례가 됐다는 거. 누구는 김태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유미가 훨씬 더 이쁜데. 아이유가. 그건 관점이 다른데, 하여튼, 여기는 꽉 찼습니다. 균제입니다. 꽉 찼어. 근데 고유석은 이것은 비균제성이다. 뭔가 다 허술하다 이거죠. 허술하다. 이것을 비대칭, 자유, 해방 세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린 게 뭐냐면 이게 가장 미학적 해석이 뛰어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서서 하는 그 최순호, 그죠? 학부제 했던 그분은 담백한 자연미, 꾸밈 없는 투박함이다. 이거 봤더니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품평이 가장 제 가슴에 와닿는 거지. 이게 진리는 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달 항아리를 가장 미학적으로 잘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석한 겁니다. 조선의 산천과 기운을 담은 한국적 색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박물관에 가면 달 항아리 하나가 항상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꾸준히 보게 되면 야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보려면 반드시 어디 가냐? 중국의 고궁박물관 이런 데 가서 중국의 같은 시대의 최닥자기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꽉 찼고 여기는 텅 비었다. 과연 어떤 걸 추구할 것이냐? 꽉 찬 걸 추구할 것, 그것도 뭐 나름대로 미학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저는 두 개를 선택한다면 텅 빈 달 항아리의 미학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술의 미로 보는 박물관 유물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